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계속해서 2절의 상속재산 할 차례죠. 교재는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절의 상속재산 파트인데요. 앞선 시간까지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다 잡았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2절의 상속재산은 저기 뒤에 5장에 나와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된 세법 기준에서요.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요. 실은 상속재산을 규정짓는 방법들은요. 세법이나 민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그 부분들만 세법 자리에서 포인트로 잡아내고 나머지는 둘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같이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하면서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언급을 좀 하면서 갈게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포인트가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페이지. 1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이렇게 나와져 있죠. 자, 이거 어떤 소리냐면 자, 상속재산이라는 소리랑 상속인의 고유재산 이 둘을 구분을 해내야 돼요. 자, 보세요. 상속재산은 본래 누구 건 거예요? 그렇죠?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인 거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건 얘는 상속인의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민법이라는 규정과 세법이라는 규정에서 바라봤을 때 먼저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렇죠? 법정 상속을 했을 때 법정 상속분은 균등 안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눠 가지면 그거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우리가 유언 상속을 하든 법정 상속을 하든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명확하게 분리돼서 피상속인의 재산만 분류가 돼서 상속이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또 세법 봐보세요. 세법에서도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더해지면 내가 내야 될 상속세 부담이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피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만 상속세 부담이 돼야 되고 원래 내 걸로 인정받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 개념을 잡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속재산의 분류 기준이에요. 됐어요? 예.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케이스 하나가 뭐냐면요. 29페이지에 다에 있는 보험금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보험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2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생명보험금.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자, 보험금을 뭘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바라보겠다. 어디에서 이렇다고요? 그렇죠? 민법상의 규정에서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돼요. 이제 저희가 5장에 넘어가면 이 보험금을 어디에서? 세법에서 또 다뤄요. 근데 세법 해석은 이렇지 않아요. 세법 해석은 어떠냐면요. 자, 사망보험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2천만 원이에요. 이때 요 2천만 원을 상속인이 1천만 원, 피상속인이 1천만 원 이렇게 납부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돈을 그렇죠? 상속인이 받은 절반인 5천만 원이죠. 얘는 뭘로 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돈을 내주고 받은 5천만 원을 뭘로 보겠다?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게 세법상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금에 대한 그 해석 기준이 민법과 세법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풀 때 어려워져요.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표시가 돼요. 얘는 명시가 돼요. 세법상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간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규정, 이런 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보험금은 무조건 누구 거다?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포기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28페이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고 교재에서 이제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1.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가.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이건 뭘로 보겠다? 거의 99%다 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피상속인 거니까. 첫 번째 줄.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 또 용어 하나 보셔야죠. 적극적 재산은요. 플러스 양의값의 재산이고요. 소극적 재산은 채무예요. 음의값의 재산들.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즉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나 집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은 적극적 재산이 되나 그 아래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 보증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29페이지 넘어가시면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재산. 이거 잘 보세요. 대법원 판례는 상속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 개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상속 주식의 배당금, 상속 부동산의 차임, 예금이자 등은 상속 재산의 과실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 재산이 된다. 자, 요 얘기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속 이후에 재산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 A라는 주식 자체는 뭐가 되냐면 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던 상속 재산이 돼요. 자, 상속 기준일이 11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11월 30일자로 이 주식에 대한 상속은요, 다 상속인들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피상속인의 재산은.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이 아직 그 분류가 되지 않고 이 구분 기준 때문에 아직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덜 됐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언제가 됐냐면 12월 31일이 도래가 돼서 여기가 만약에 배당 기준일이라면 12월 31일에 배당 기준일이 도래가 돼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됐어요. 그래서 요 A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뭐 2억이다. 2억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A 주식 자체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이 되나 여기 있는 2억은 뭐가 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그렇죠? 이건 당연히 법정 상속에서 n분의 1로 나눠가지면 이것도 똑같이 나눠가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민법상에서는 상속 이후의 재산들을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분이 된다는 건 알아는 두세요. 하지만 어디로 넘어가면 세법으로 넘어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래요? 자, 세법 기준상으로면 만약에 이 상속 이후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주식에 플러스 얼마? 2억이 더해져서 내가 뭘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돼요. 맞죠? 그러나 이 상속 이후에 발생되어진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식을 나눠받을 때 받는 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부 재산이 되는 거고 이 2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뭐를 내지 않는다?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예.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실은 상속인들의 고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음을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다의 생명보험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특정인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 때문이지 상속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수익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뭘 할 수 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민법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는 거 왜 하냐면 우리 앞서 나왔던 것처럼 소극적인 재산이 적극적인 재산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물려받은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 상속 포기해야죠.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20억. 이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거 포기할까 말까. 무조건 포기해도 20억은 내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받으니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계속해서 이제 29페이지 하단에 구체적 상속재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의 종류는요. 동산과 부동산이죠. 자, 이 동산하고 부동산은 실은 부동산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다뤄요. 동산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 넣고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점유함으로써 이게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보통 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반면에 부동산은 점유로서 인정되지 않고 등기를 통하여 이거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표시하면 그게 부동산이 되는 거죠.
계속 뒤로 넘기시면 30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지적재산권 첫 번째 줄 볼게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한다. 자, 이거 뭐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뭐예요?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이 뭐 부동산, 현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지적재산권이요. 예를 들어 내가 음악가라면 내가 그 작곡한 저작권도 이런 저작권료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엄청 나왔었죠. 그 나와갖고 자꾸 돈을 받고 내가 상속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이유들이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큰 거예요. 그 매달 받는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됐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물건이에요. 물건. 자, 물건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은 직접적 권리이므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자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물건은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채권과 달리 물건의 이용을 방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의 종류는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8가지가 있고요.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뭐도 물건도 상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물건 중에 뭐 이제 여기 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는 A 소유예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건물이 B 소유예요. 이 B 소유가 바로 이제 부예요. 상속인의 그 아버지인 피상속인인지 부라면 이게 사망을 해요. 그래 버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야, 내가 계약한 건 아버지랑 계약한 거지 너랑 계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거 건물 당장 들고 나가. 아니면 건물 갖다 부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라고요? 상속으로 인하여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상권을 취득한 거거든요, 이게. 이 지상권도 뭐가 된다? 상속이 돼서 자녀에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부시고 나갈 필요가 없이 아버지가 일전했던 계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이거 소리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에요. 물건은 꼭 기억하세요. 금전이나 이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요. 어떤 걸 내가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이에요. 여기 표현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게 물건의 사용권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나에 있는 채권과 채무 당연한 거죠. 이 소극적인 재산들도 우리는 상속되어진다라고 학습을 했으니까 계속 양가로 이번에 금전채권 채무 31페이지 넘어가면 손해배상 청구권 요것도 이제 동그라미 쳐보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냐면 뭐 요것도 간단한 사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A하고 B가 혼인관계에 있어요. 근데 B 배 안에는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어요. 근데 이때 A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다.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이 A를 사망시킨 이 가해자죠. 가해자가 이 B에게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이 손해배상 금액을 B가 단독으로 수령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돼요? 아까 제가 법정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원칙은 1순위 상속자는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 돼요. 근데 지금 비속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잖아요. 얘가 지금 뱃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속이 받지 않고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존속과 요 배우자 이 둘이 받게 되는 건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을 게 아니라 내 자식이랑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여기로 올라가? 이제 이 사례상으로 보면 비속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태아는요. 정상적으로 출산이 되어지면은요. 뭘로 보냐면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요. 우리 법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출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비속 배우자가 상속을 하고 존속 상속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전부 다 넘겨받을 수 있고 태아도 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요거 같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상속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들이요 사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이제 내용 하나 나올 때마다 미리 사례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또 다룰 거예요.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머릿속에 조금 가이드가 잡혀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취소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증채무 당연한 얘기고 5번에 재산분할 청구권도 당연한 거예요.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하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재산들이 넘어가지는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같은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넘어오시면 6번에 일신 전속적 권리인데요. 이 일신 전속적 권리는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빠가 변호사예요. 그러면 아빠가 변호사 권리를 갖고 있다 사망을 하면 그 변호사 영업권이 자식에게 내려오냐? 그런 거 넘어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일신 전속 권리 보세요. 부양 청구권, 친권 등 피상속인의 일신에 관한 전속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권리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부양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계속 이제 3번에 가면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지금까지 민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다면 여기서부터 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조금 나와요. 근데 이건 어디에 5장에 넘어가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다. 됐죠? 첫 번째 줄.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재산을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보세요. 이제 다른 것들의 차이들이 여기 나와요. 첫 번째 1번이에요. 상증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간주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 퇴직, 위로금이 있다. 보험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상에서는 누구 거다? 상속인 거다.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거 지워졌네요. 그 둘이 어떻게 보험료를 납부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을 안분시키겠다. 그래서 얘를 간주상속재산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 2번이에요.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나 경제사회적 목적으로 상속세에 계산함에 있어서 비과세하는 것들 3번이에요.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게 뭐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단에 계속 보세요. 또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상증세법상 사전 상속 등으로 간주되는 재산들은 민법상 특별수익처럼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10년 또는 5년 이내로 인정된다. 자, 이거가 우리가 그 상속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혼돈을 크게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A, B, 자녀 C, 아까랑 똑같이 D, E. 3자녀가 있어요. 자, 아빠가 살아생전에 첫째를 예뻐했어요. 그래서 첫째에게 뭐 사망일이 예를 들어 2020년 사망일이 그냥 날짜로 할게요. 1월 1일에 사망일이었다. 12월 31일로 하는 게 좀 더 이해는 편하겠네요. 12월 31일이 사망일이에요. 그럼 같은 해 뭐 3월 1일에 같은 해 3월 1일에 D에게 10억을 증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C랑 D에게는요 따로 증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 민법상에서 보는 거예요. 민법상, 세법상에서 자 민법상 해석은요 여기에 3월 1일에 D에게 준 10억은요 이 법정 안분 이제 들어가야죠. 자 배우자가 몇 갖는다고요? 3 갖고 2 갖고 2 갖고 2 가져요. 그래서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나눠 갔는데 이 상속 재산이 증여한 거 제외하고 얼마? 90억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30억, 20억, 20억, 20억 가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누가 억울하냐면 엄마랑 C랑 E가 억울해요. 왜? 얘 먼저 10억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너 10억 받은 거 돌려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10억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플러스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상속 재산은 100억이 되는 거죠. 100억을 얘 나눠 가져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얘는 10억을 미리 받았으니까 나머지 빼고 받아버리면 딱 떨어진다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건데 자 민법상에서는요 요 상속 재산의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날짜로 이제 표시 안 하고 볼게요. 이 D가 현재 뭐 40세고요. C가 뭐 38세고 E가 36세예요. 이때 부가 12월 31일에 사망을 했다면 40세인 D가 10억을 언제 받았냐면 15세 때 아버지한테 1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25년이 경과를 했죠. 이때 이 10억은 민법상으로는 무제한이니까 상속재산에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뭐냐면요.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재산은 언제까지?
10년 내에 증여했던 것까지만 땡겨오겠다 이 소리예요. 10년이 넘어갔으니까 이 10억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5세 당시에 증여세 납부했으면 그 증여세로 과세 종결. 됐어요? 그러면 상속인 이외자들은 몇 년? 5년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민법하고 세법에서 바라보는 특별수익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 증여. 됐죠? 사전 증여를 땡겨오는 기간들이 자 민법상에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무제한이에요. 언제 줬든 누구에게 줬든 상관없이 상속인들의 재산이라면 싹 다 땡겨갖고 끌고 모아서 다시 법정 상속 때리겠다. 이게 기본인 거고 세법에서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 내에 사전에 했던 증여들만 땡겨다가 상속세를 과세시키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가지가 차이가 생긴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면 엄청 힘들어요. 아 도대체 이 사전 증여를 내가 가져와야 되냐 가져오지 말아야 되냐. 얘를 집어넣으면 1번이 정답인데 얘를 빼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넣었을 때 정답, 뺐을 때 정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어려워하세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야 될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상속세라는 말이 앞에 붙잖아요. 그럼 뭐 어떤 판단을? 얘를 갖다 넣어야죠. 그게 아니고 다음 사례에서의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지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상속 재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민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시켜라 이 소리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이냐 상속 재산이냐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 물어보면 민법, 상속세 과세 대상 물어보면 세법. 됐어요?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32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한 상증세법상 상증세법은 상속세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세법이에요. 사전 상속 등으로 간주되는 재산들은 민법상의 특별수익처럼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특별수익은 민법에서 무제한이다 이 소리고요. 세법에서는 10년 또는 5년, 10년은 상속인, 5년은 상속인 이외자로 인정된다는 점도 차이점, 다른 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33페이지 보시면 표 2-2가 나와요. 이게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의 그 상속세 납부 금액 그 플로어예요. 상속세를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한 번 정도 반드시 봐두세요. 5장에 넘어가면 요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빼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고요. 계속 넘어가서 34페이지 상속의 방식을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괄승계와 당연승계. 포괄승계는 다 받는 거고요. 당연승계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이는 뭐냐?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포괄승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권리만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고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여 선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포괄승계와 대척점이 되는 용어는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그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였냐면 그 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유언승계랑 법정상속 구분하는 거에서 승계 방법에 포괄승계, 특정승계 구분해서 뭐라고 했죠? 그렇죠? 포괄승계 대척점이 되는 거는 특정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괄승계랑 밑에 있는 당연승계가 대척점에 붙는 애가 아니라 포괄승계는 특정승계하고 대척점.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당연승계 봐보세요. 상속은 상속인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승계된다. 이게 뭐라고요? 당연승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인지 받지 말아야 될 돈인지 몰라도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부모랑 자식지간에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 끊고 살아서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이 돼서 내가 상속인이 돼버리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보면 3순위까지는 형제 자매니까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서 알아요. 하지만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열 쪽이에요. 따지고 보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4번을 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망을 해서 내가 돈을 받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직계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고 현재 자매도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한 거예요. 친인척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나한테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뭐가 된다? 당연승계가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포괄승계랑 하단에 있는 당연승계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특정 승계가 되는 거예요. 포괄승계의 대척점에 있는 특정 승계. 됐어요? 요 세 가지 용어들 반드시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나의 공동상속관계,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뭐 양도 양수도 한 번만 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공동상속분의 양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다는 특수한 의미가 있으므로 그 재산의 유지를 원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서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제3자에게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요 사례로 한번 봐볼게요. 요 사례로. 이게 가계도는 계속 그려야 돼서 이런 내용도 지워버리고 사망에도 없애고. 자, A가 사망을 하면서요. 90억을 남겼어요. 근데 이 90억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이 집인데 집이 이렇게 토지 위에 이렇게 집이 3동이 지어져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3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3개가 이 자식들 D, C, E랑 B랑 A랑 아빠의 5이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 이제 나눠줄 때 엄마가 나는 안 받을게. 니네들이 D, C, E 니네가 하나씩 가져. 라고 엄마가 이제 양보해서 자녀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됐죠? 또는 아빠가 유언상속으로 첫 번째는 D가 너는 C가 너는 E가 가져.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상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D가 나는 추억보다는 돈을 고르겠어. 그래서 이거 갖다 팔겠다 이거 매도. 그래서 매각을 결정해서 이거 갖다 팔았어요. 그럼 팔아버리면 누가? C랑 E가 이 D와 계약을 한 사람이 만약에 K라고 보면 K에게 이 매각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 D가 팔았던 이 집을 이 C와 E가 공동으로 양수해서 n분의 1로 나눠갖고 다시 얘네 소유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는 거는요. 피상속인들이 넘기는 그 상속재산들은 상속인들이 원한다면요. 타인에게 안 넘어가게 다 막아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이 의도랑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게 실은 제가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90억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지분의 90억인데 이게 A, B, C, D 이 4명이 똑같이 나눠 갖고 엄마가 50% 더 갖고 이렇게 나눠 가져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2명이 갖다 팔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갖다 팔아버리면 회사 지분이 50% 이상이 타인에게 넘어가서 회사의 경영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 사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다시 살 거야 나한테 팔아. 그래서 싹 다시 사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여기 계속 보세요. 공동상속분의 양수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예, 이것도 이제 사례와 연관되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됐죠? 계속해서 다 채무의 상속 뭐 당연한 거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이전 방법 보겠습니다.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등기하면 되는 거죠. 공시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36페이지 기타 재산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라인은 경영권, 기업의 승계 여기 기업의 승계들도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가업승계 파트에서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제 양가라 1번 개인 기업의 소유권 승계인데요. 요거 뭐냐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됐죠? 첫 번째 줄.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자녀 등의 가업 후계자가 가업용 자산의 소유권을 각각 자산별로 이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상속을 받을 때 뭐 어떻게 받냐면 저기 뭐 경기도에 있는 공장, 서울에 있는 사무실, 어디에 있는 오피스텔, 어디에 있는 저장 창고, 어디에 있는 기계 장치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하나하나 전부 다 상속받아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양가로 1번 법인의 소유권을 승계할 때는 가업 승계에 있어서 법인의 소유권 승계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전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하나 줄 필요 없고 어차피 회사 거니까 그죠? 법인 명의니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넘겨버리면 가업 승계가 자연스럽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물건별 승계, 법인은 주식의 승계로서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4번에 있는 기업 공개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한번 간단히 보시고요. 계속 37페이지 넘어오셔서 상속재산의 확인 볼게요. 상속재산의 확인 및 조사의 필요성. 첫 번째 줄.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거예요. 특히 피상속인이 직접 읽은 재산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직계 존속 등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숨어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뭐냐면 땅을 샀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사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내가 나중에 갖고 있다가 뭐 그 혼외자에게 주기로 했다든가 그죠? 또는 뭐 내연녀에게 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망해버리면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상속 받을 수도 없어요. 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유언장도 안 나오고 이러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의 확인 및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됐죠? 예. 뒤로 넘어가시면 38페이지 상속재산의 확인 방법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됐죠? 예.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넘어가면 상속의 개시 보겠습니다. 이제 상속의 개시는 어떤 이유에서 상속이 시작되는가 이건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죠. 예. 그래서 1번에 상속의 절차의 첫 번째. 상속의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그리고 가로 잘 보세요. 실종 선고 또는 인정 사망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되어서 시작되어진다. 원칙은 뭐만? 사망만. 하지만 사망 말고도 뭐도 인정되어진다. 여기 있는 실종 선고도 인정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개념을 조금만 잡아보면 간단한 사례로서 한 번만 잡아볼게요. 어려운 내용들이 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그 A예요. A랑 B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자녀들도 C, D, E가 있고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 제가 이제 꼬리표로 그려놓을게요. K까지 있어요. 이 K는 누구냐면 채권자예요. 즉 A가 이 사람한테 돈 빌린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A가 재산을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자에게 있는 이 채무 금액은 한 5억 정도 돼요. 채권액은. 근데 A가 이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잠수 탄 거죠. 그래갖고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B랑 C랑 D랑 E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K가 물어봤더니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요 20억을 야금야금 가져다가 계속 써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현금으로 남겨놨으니까. 그럼 이제 K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네들이 다 써서 사라져 버리면 내가 채권 5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A가 연락이 안 닿는다. 가족들도 모른다더라라는 실종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 실종 선고를 하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에 대한 확정을 딱 때리는 순간 이거 A가 뭐 한 걸로 보는 건다?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 이 소리야. 그럼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그죠? 상속이 개시되죠. 아까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채무 상속돼요. 20억.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5억인 소극적 채무도 상속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특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누가? 이 자녀들이 엄마랑 자녀들이 아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빠 실종 선고해 놓은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못 찾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종 선고 안에 안 나타나면 이거 가족들이 어차피 공동 상속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속해서 갖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종 선고는요. 상속인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이제 좀 이어서. 자,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원칙인데 실종 선고 또는 인정 사망을 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인정 사망은 뭐냐면 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망이라는 거 확신하려면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시체가 안 찾아져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뭘로 보겠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여기 있는 인정 사망들이에요. 됐나요? 예.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40페이지 넘기면 그림 2-1의 상속 절차 그림들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눈으로만 보시고요. 우리는 이번에 상속 개시의 원인 아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사망이요. 사망은 실제로 사망한 때를 말하며 사망 신고를 한 때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죽는 시점이 사망 시점이에요. 그럼 이거 왜 중요해요? 그렇죠?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에 시가죠. 시가를 추정할 때 그 시점이 시가예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뭐 1월 1일에 죽었다. 그럼 1월 1일에 종가가 그 상속 재산의 그 종가가 되고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망한 날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계속 사망의 판단은 꼭 기억하세요. 맥정지예요. 그러니까 뇌정지, 뇌사 상태는 사망으로 보지 않고요. 이 맥박이 안 뛰어야 돼요. 피가 안 돌아야지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만들려면 계속 혈액 공급기 서큘레이터 돌려갖고 피만 돌려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는? 우리의 상속세법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자, 계속 실종 선고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실종 선고의 의미. 실종 선고라 함은 생사의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해관계인들도 할 수 있다고. 41페이지 넘어가면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가 있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실종자는 실종 기간 만료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실종 선고라고 확정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 확정이라는 말을 만료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언제 이게 실종 선고일이 저희 이제 책에 보면 보통 실종은 보통 5년이에요. 그럼 얘가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만료일은 2025년 24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이날이 정확하게 이제 5년에 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날 사망을 해서 2025년 1월 1일이 되면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사망일은 언제로 볼 거냐? 실종 신고를 한 날로 볼 거냐? 아니면 실종 신고 만료일로 볼 거냐 이건데 어디로 보겠다? 만료일로 보겠다. 이 사이는 뭐 한 걸로 보겠다? 생존했던 것으로 보겠다. 이 소리가 실종의 핵심이에요. 그럼 또 보세요. 언제 사망한 거라고요? 이날 사망한 거라고요. 그러면 상속세, 과세 가액 산정할 때 언제 날짜로? 그렇죠. 만료일 날짜로 상속세 과세 계획을 시가평가함으로써 계산하겠다. 이 얘기들이 되겠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연결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실종 선고의 종류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1번에 보통 실종은 실종 기간은 부재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때로부터 5년. 그러니까 이날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특별 실종은요. 실종 기간은 부재자가 전쟁,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하고 위난이 종료된 후 1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비행기를 탔거나 배를 탔는데 거기서 사망했다라는 객관적인 배가 침몰했거나 비행기가 추락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면 1년 후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까지 같이 보시고 양가로 사법 꼭 기억하세요. 실종 선고의 취소 이건데요. 부재자가 살아 있거나 실종 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기에 사망한 증명이 있으면 언제로? 이거 취소하고 그날로 바꾸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료일이 돼서 지났는데 살아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는 취소되는 거예요. 얘는 살아있던 사람이야. 돈 다시 다 갖고 와. 되돌려주겠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이날 죽은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날 이후에 죽었거나 이날 전에 죽은 기록들이 나와버리면 그날 사망한 것으로 다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의 인정사망 볼게요. 인정사망이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우리는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라의 동시사망의 추정에 별표 치세요. 자, 이거 내용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사망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상속개시 기준이 필요하므로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풀어서 여기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동시 사망인데 요게 또 이제 상당히 머리 아프고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사례 볼게요. 남편 A와 됐죠? 미혼인 자식 B가 동일한 비행기 탔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C는 있는 거고요. 미혼인 자식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A와 미혼 자식 B가 동일한 비행기를 탔어요. 이 둘이 비행기 탑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A와 B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을 해요. 이 둘은 동시 사망. 추정을 해요. 그러므로 A의 배우자는 남편 A의 재산 또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A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미혼인 자식 B의 재산 또는 보상금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속순위 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뭐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죠. 비속, 존속, 형제 자매인데 자, A의 존속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A의 존속이 D. 이렇게 있으면 C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둘이 비행기 타고 가다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케이스는 이런 거죠. A가 선사망했어요. 맞죠? A가 선사망했다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이거 죽고 나서 죽은 거니까 A의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을 B가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B랑 C가 1순위 상속자로서 이 둘이 A의 사망 시의 상속 재산을 이 둘이 상속받을 자격을 취하는 거죠. 됐죠?
근데 거꾸로 A가 선사망한 게 아니라 B가 선사망했다면 먼저 B의 재산을 누가 받아요? A랑 C가 받아요. 맞죠? 직계 존속이니까. 얘는 결혼도 안 해서 배우자도 없고 비속이 없으니까 2순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사망을 해요? A가 사망을 해버린 거죠. 동시에 비행기 탔으니까. 그러면 A는 A의 재산 플러스 B의 상속, B로부터의 상속. 재산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를 갖다 다시 또 누가 나눠 갖는 거예요? B랑 C가 나눠 갖는 거예요. 왜? 비속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이랑 배우자가 가지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이 둘이 동시사망으로 추정을 한다면 이 두 간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속이 없는 1순위 배우자,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로 넘어가서 D랑 C가 A의 재산을 상속을 하고, 그러나 B의 사망 시에 나타난 상속재산은 누가? C가 단독으로 받아야죠. 왜? 얘도 배우자랑 비속 없으니까 존속이 받는 거니까. 존속도 사망돼 있고. 동시사망은 여기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예. 이게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지문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얘를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살짝만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예시 문제로. 이게 A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C에서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 똑같이 그려볼게요. A랑 B, C, D. 자, 3, 2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가도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맞죠? 이렇게 들어가도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들어가도 5분의 2, 5분의 3이니까. 자, 재산을 얘를 50억. 됐죠? 계산하기 편하게. 얘도 50억.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시사망이에요. A, C 동시사망 추정이 됐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이 A의 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상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A의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D가 20억을 받고 누가? B가 30억을 받아요. 하지만 C의 재산인 50억은 누가 단독 상속한다고요? B가 단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A에 대한 재산 30억을 받고 C에 대한 재산을 B가 얼마? 50억을 단독 상속하니까 최종 B의 상속분은 얼마? 80억이 되는 거고 D는 20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 얘를 선사망이라고 봐볼게요. A가 선사망. 그럼 A가 선사망했으니까 A의 재산이 어디로 가요? B랑 C로 가죠. 그럼 이번에는 A의 재산을 누가? B가 30억 받고 C가 20억 받아요. 됐어요? 그럼 C는 원래 갖고 있던 50억에 A로부터 내려온 재산 상속분 20억 받으니까 70억 갖고 있죠. 그래 놓고 이제 C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비행기 타서. 그럼 이제 누가? B가 단독 상속하니까 B가 여기에다 70억을 받아서 총 100억을 누가? B가 다 단독 상속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선사망하고 후사망했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2대 8로 나눠지냐 B 100% 단독 상속이 되냐가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됐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상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민법에서의 상속 선우순위라던가 동시사망 추정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동시사망으로만 추정했지만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되죠? 예.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 이제 회색 박스 아래. 그러나 동시사망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습 상속 요건과 별개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습을 인정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대습을 인정한다는 건 지금 보면 C가 여기서는 미혼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C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C의 배우자 K가 있고 C의 자녀 M이 있다면 얘도 50억이 있고 동시사망 추정돼도 D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자, 왜 못 받아요? 자, 천천히 보세요. 동시사망 추정을 하면 얘네 둘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죠? 먼저 A의 재산은 누가 받아요? B하고 B속이 받는 거예요. 왜? C의 재산을 K랑 M이 대습 상속하니까. 제가 대습 이제 한 단계 건너뛰는 게 대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B, K, M 이 셋이 나눠 가져요. 자, 나눠 가는 거 잘 보세요. 50억이었어요. 50억. 5분의 2였고 똑같이 얘는 5분의 3이었고 5분의 2예요. 그러니까 B가 30억 받고 C가 20억을 받아요. 이 20억을 갖다가 다시 또 배우자랑 자녀니까 5분의 3, 5분의 2로 나눠 가지니까 얘는 5 나누면 4, 4, 3, 12, 12억 받고 얘가 8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3억, 12억, 8억.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 A의 재산에 대해서.
됐죠? 그리고 C가 갖고 있던 건 얘가 사망하니까 K랑 M이 50억을 다시 또 얼마로? 얘가 30억, 얘가 20억. 이렇게 나눠 가지면 최종적으로 B가 30억, 요 K 배우자가 42억, 자녀 M이 28억 이렇게 나눠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케이스가 좀 달라지죠. 대수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그 상속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계도가 자꾸 확장되어지고 케이스에 따라 해석 내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원칙은 되게 명확해요.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받으면 안 되냐. 이것만 갖고 머릿속에 딱 넣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법정상속분 계산해낼 수 있고. 요래버리면 계산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요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뭐 여러 번 보셔도 되고 천천히 잠깐 보고 스탑했다가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다 보면 천천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참고로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계 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대습 상속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습은 두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만 된다. 첫 번째 선사망.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속 결격. 이제 상속 결격 사유도 뒤에서 다루겠죠. 예.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지만 상속인의 상속인 즉 대습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대습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례에 동시 사망 시 대습 상속분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바로 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 됐어요. 예. 그다음에 계속 3번에 상속 개시 기준과 비용, 그래서 상속 개시 장소 관련 비용 눈으로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상속과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고요. 예, 그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는 상속인의 결정을 좀 볼 거예요. 그럼 상속인들은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냐. 지금까지 다 설명해놔서 여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되나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